위즈윅 스튜디오와 게임원이 후원하는 우리 야구 코치 컨벤션이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코치 컨벤션 시작하겠습니다. 뭐 변화하는 코치, 변화한 야구, 변화한 코칭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원래는 올림픽공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강화된 그 거리두기 이 단계 때문에 올림픽공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좀 장소가 변경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변화하는 야구, 변화하는 코칭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자, 일단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자리가 굳이 뭐 제가 할 필요는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여하기를 한 이유는 KBO 리그 그리고 한국 야구에서 코칭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 야구의 코칭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뛰어나신 코치분들과 함께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참여하게 된 거고요. 저는 그저 양념의 역할일 뿐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도영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이도영 코치입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것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 지금 한국 시리즈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두산 베어스가 올 시즌 팀 타율 1위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은 좀 받으셨나요? 칭찬보다는 마지막 한국 시리즈의 아쉬움이 더 커갔고요. 칭찬은 아직 못 받았고요. 그 마지막 패배에 대한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알아서 또 말씀해 주시네요. 자, 팀 타율 1위인 두산 베어스가 왜 한국 시리즈에서 이렇게 타격이 안 좋았나에 대한 그 궁금증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작부터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팀 타율 1위는 작년에 비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잘 했고요. 이 한국 시리즈에 대한 부진 뭐 어떤 한 가지를 꼽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 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일단 체력적인 뭐 부담.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 한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느끼는 그 피로도의 데미지가 정규 시즌에 한 뭐 세네 게임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정규 시즌 3위를 하면서 포스트 시즌 총 한국 시리즈까지 12경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선수들의 피로도가 좀 컸던 것 같고 그 전에 또 저희 시즌 마지막 한 10게임 정도를 굉장히 순위 싸움이 치열했거든요. 뭐 여기 KT하고 뭐 키움하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마지막 페넌트레이스 한 10경기를 그 포스트 시즌처럼 선수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안고 경기를 하면서 다른 시즌보다 좀 누적된 피로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작부터 되게 구차한 변명을 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변명을 하자면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그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간 팀이 타격이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저는 이제 두 팀의 코치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아, 우리 팀이 올라갔으면 좀 더 잘했지 싶다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의 강명식 코치입니다. 아니 뭐 그런 생각은 생각은 자유인데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에 저희도 그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 두산한테 그냥 정신없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네, 예상과 달리 두산이 너무 그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는 바람에 타격이 저희도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바람에 체력적인 그런 문제가 조금 없지 않았나. 그래서 뭐 그거는 생각은 그렇지만 막상 올라갔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플레이오프에 갔던 KT 위즈의 김강 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가장 지금 이도현 코치님 말씀하시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시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체력 관리하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순위 싸움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그 체력 안배 이런 거를 후반기에 너무 5위권에 든 팀이 너무 심하게 경기를 계속 타이트한 경기를 계속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2위 하고 나서 쉬는 기간에도 선수들이 힘들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훈련도 하지도 못했고 거기다 더 시키면 그게 좋은 반응이 나오죠.
친다 못 친다는 답을 드리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친다고 생각하고 저희 선수니까 잘 치게끔 노력하고 만드는 게 코치들 일이니까요. 대신에 못 쳤을 때는 코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못 가르친 거예요. 부족한 거고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되고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올라갔으면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수들 믿으니까. 그 김강 코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선수가 못한 것은 코치의 책임이니 역시 한국 시리즈 때 못 친 거는 이동현 코치님 책임인 걸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뭐 좀 더 저희가 그 딥하게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질문을 드리면 체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투수들은 뭐 구속이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제구가 좀 많이 안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 힌트들이 좀 쉽잖아요. 근데 타자가 체력이 떨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주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뭐 물론 코치들마다 뭐 체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 칠 수 있는 공, 아주 빠르지 않은 공의 타이밍이 조금씩 늦는 상황이 자주 보이거나 아니면 실투 왔을 때 정확도가 조금씩 평상시 같으면 잘 칠 수 있는 코스의 공이었는데 자꾸 파울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평범한 범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면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의심을 먼저 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뭐 본인들만의 어떻게 난 분명히 이런 모습이 보이면 한번 점검해 본다라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데요. 일단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그 라인 드라이브 타구의 속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그 비율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오스윙 볼에 대한 스윙 시도가 많아지면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타석에서의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즉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타석에서 임할 때 내 생각과 다르게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는 그게 체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연습을 나오거나 선수하고 얘기를 했을 때 또 트레이닝 파트랑 얘기를 했을 때 몸의 이제 컨디션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졌다 뭐 햄스트링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근육통이 올라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고요. 선수하고 대화하면서 좀 뭐 잠을 잘 잤는지 뭐 밥을 잘 먹고 나왔는지 입맛이 어떤지 근데 저희는 뭐 돔이라서 대부분 뭐 사람들은 체력적으로 뭐 괜찮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고 돔을 오시면은 다들 좋아하세요. 시원하고 좋다고. 근데 반대로 저희는 돔을 하다가 밖에 나가면요 진짜 힘듭니다. 며칠은 맨날 하던 그게 아니라서 온실에 있다가 이렇게 돔에 있다가 나가면은 또 반대로 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좀 조절을 좀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여기서 질문하다 해도 되나요? 네, 하십시오. 네. 아니 방금 얘기하셨는데 다른 팀들은 항상 여름철에 그 돔구장을 가면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 코치님은 돔구장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내년 시즌에 뭐 선택을 한다, 돔구장을 쓸래, 일반 구장을 쓸래라고 말씀을 가정해서 묻는다면 네. 어느 구장을 선택을 할 건지 저는 그게 조금 아, 돔구장을 홈으로 안 써봤기 때문에 네. 뭐 돔도 좋고요. 뭐 타이 코치 입장이니까 저는 작은 구장을 쓰고 싶습니다. 그 생각은 저희랑 똑같네요. 자, 그리고 뭐 이제는 좀 더 저희가 원래 주제인 변화하는 야구, 변화하는 코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늦게 오셔서 좀 기죽어 계신 것 같은 우리 김강 코치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치의 역할이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코치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처음에 참가했을 때 모든 코치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부담감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어린 저도 이 정도의 느낌이 받는데 먼저 계시는 선배님들, 다음에 하실 선배 코치님들은 처음이니까 저희가 안 했던 걸 처음 하는 거니까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 정도의 파격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 보면 그냥 선수를 잘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시켜주는 거
주전 1군에 있으면 1군 선수들을 기능 선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평균치를 유지시켜주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방식을 하든 메카닉적이든 아니면 멘탈적이든 아니면 코칭을 해서 훈련을 방식을 바꿔서 아니면 분위기를 바꾸든 선수를 주전 라인아웃 제일 잘하는 9명 거기에 우리가 주요 야수인 방망이를 갈게 할 선수들을 얼마만큼 한 시즌 동안 그 평균치를 유지시켜주는 게 저희 코치들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강 코치님께서 이제 뭐 많은 인터뷰라든지 그리고 김강 코치님을 아는 분들이 이제 해주셨던 얘기는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나 나는 가장 좋았던 부분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우리 김강 코치님께서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 코치를 이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본인의 포지션에 딱 맞는 역할을 찾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처음에. 그래서 좀 그런 사연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코치복이 되게 많은 선수였어요. 제가 갖는 능력에 비해 코치님들이 저에게 감독님들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많은 애정을 많이 줬어요. 어떻게 해봐라,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그런 관심들 속을 갖고 있다가 제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구단에서 코치직 제가 코치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내 야구라는 게 솔직히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내 야구라는 게 내가 타격을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서 내가 선수할 때 힘들었고 하기 싫었고 그분들의 말 그거를 안 하면 첫 번째가 그거 하지 말자였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하든 그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내가 처음에 선수 때 하기 싫었던 거는 당연히 코치가 돼서 시키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친구가 싫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절대 하지 말자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장점만 보게 되는 거 그 장점이 그 선수가 살아나가는 일이니까 경쟁력이거든요. 그 팀에서 갖고 있는 그 선수의 장점이 그 팀의 경쟁력인데 그걸 자꾸 살려줘야지 그 친구가 팀에서 빛을 발할 거고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거고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 선수의 장점만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데 장점은 시합을 자꾸 나가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장점 덕분에 시합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좋은 기록을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기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좋은 기록이 나오면 좋은 선수가 되는 거고 안 좋은 기록이 나왔을 때는 그걸 조금씩 보완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장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제가 싫었던 거, 힘들었던 거 그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저가 안 들었을 테니까 그러면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코치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가르쳐주셨던 방식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건 없어요. 제가 가르쳐주셨던 분들 그 코치님들이 배웠던 방식을 그대로 익히는 게 아니라 그 선수한테 맞게끔 전달만 해주는 거죠. 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지도를 해주셨으니까 그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 똑같은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친구한테 이거 어때? 하나에서 배웠던 코치님들이 했던 방식, 두산에서 코치님들 방식, 그리고 지금 유튜브 등 외국에 했던 코치님들 방식, 새로운 방식, 어떤 방식이든 이 친구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거를 거기서 찾아내는 거죠.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씩. 이 옷이 맞겠네, 이 옷이 맞겠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장점 속에서. 강병식 코치님은 본인의 코칭의 철학이 있다면 뭘까요? 지금 김강 코치님이 되게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아마도 뭐 이도현 코치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프로야구에 있는 코치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코칭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지금 코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 다른 파트 하다가 지금 타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선수의 그런 자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잘 끄집어 나오게끔 본인도 모르는 그런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더 모르죠. 그래서 뭐 하나를 주입하는 게 아니고 선수가 어떤 거를 했을 때 더 좀 좋아지고 시너지가 있는지 본인들이 좀 더 생각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선수랑 같이 생각하면 같이 맞아 떨어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선수는 다른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게 안 돼요. 옛날에는 끌려갔는데 지금은 선수들이 이걸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색깔로 치면은 하얀색, 네, 하얀색에 여러 선수들의 뭐 1군에 지금 15명 이렇게 엔트리가 있지만 사실 저한테는 15명에서 뭐 1.5군 선수들, 2군에서 올라오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도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프렌트레이스도 그렇고 뭐 시리즈 올라가서 포스트 시즌도 하다 보면은 그래서 흰색에 선수들의 그런 색깔을 마음껏 그냥 칠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선수는 빨간색이 좋을 거고 어느 선수는 파란색이 좋고 어느 선수는 녹색이 좋고 노란색이 좋고 그러니까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자존감 있게 해가지고 좀 잘 이렇게 하게끔 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 뭐 하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몇 가지 하다 보면 또 몇 가지 그래서 선수가 거기서 생각해보고 아 이걸 하면은 내가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 선수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해보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걸로 또 가고 강병식 코치님은 좀 독특한 연습 방법을 많이 쓰는 걸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아니 도대체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김규민 선수한테 그 웨하스를 네. 입에 물리고 타격 연습을 시키는 솔직히 그건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 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여기 지금 두산 베어스 이도현 코치님 계시지만 좀 뭐 이슈도 좀 됐고 예 한데 그 제가 치아가 좀 고르지 않고 네. 예, 교합이 잘 안 맞아갖고 마우스피스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 마우스피스를 하다 보니까 권투 선수들도 마우스피스를 끼는데 그 선수들은 치아를 보호하면서 이제 힘쓸 때 순간적인 힘을 쓸 때 이를 꽉 물잖아요. 누구나 이제 순간적으로 힘을 쓰면은 이를 꽉 무는데 그 무는 높이가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그냥 진짜 껌 씹으면서 해도 순간적으로 힘을 줄 수 있고 어떤 선수는 조금 그 높이가 있어야지 힘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 기왕이면 힘을 줘야 되긴 하는데 또 너무 과하게 주면 안 되잖아요. 예, 또 힘을 안 줄 수는 없고 누구나 이제 타석에서 스윙을 하면 뭐 사회야구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야구 처음 하시는 분들도 스윙을 한번 돌리면 스윙을 다 강하게 돌리려고 하지 약하게는 돌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김경민 선수가 조금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임팩트 순간에 너무 과하게 써가지고 탑핸드가 좀 많이 덮이는 그런 게 있는데 TV를 이제 보고 골프 채널을 보다가 거기에서 그런 그 웨하스를 하고 연습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과자를 사서 한번 물고서 해봤어요. 스윙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인위적으로 딱 여기를 안 물고서 하면은 되는데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자가 조금씩 이렇게 부스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사가지고 규민이한테 한번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랬더니 규민이도 이제 이게 뭐 폼을 건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선수도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물고서 했는데 처음에는 과자가 두 동강이 나서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그냥 먹어 그랬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 해봐도 돼요? 해볼 사람은 해보라고. 과자를 이제 봉지로 사놨으니까 이제 해볼 사람 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 출출한 선수들은 하면서 일부러 깹니다.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 뭐 아이들하고 하든지 아니면 선수들하고 하든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냥 이거 하면은 어떤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거 하면은 이런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비라든지 아이디어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의 코칭과 현재의 코칭 정말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점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세요? 코치님의 색깔을 주도적으로 선수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좀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이 강하다, 맞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강제 주입식 스타일이 조금 많았는데 지금 앞에서도 두 코치님들 얘기하셨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코치의 스타일을 강하게 어필하는 게 아니고 선수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거를 코치들이
이 선수는 좀 강하게, 이 선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 선수는 또 새로운 방법을 그러니까 최근에는 선수 중심 위주로 좀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저는 이제 코치의 역할이 가이드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코치는 패키지 여행의 가이드였다면 네. 뭐 밥 먹으러 오세요, 뭐 몇 시까지 나오세요 이런 거였다면 최근에 이 코칭의 역할은 프라이빗 가이드인 것 같아요. 한 2명,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철저히 맞춰주는. 그래서 지금 뭐 이동현 코치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나머지 코치님들도 이게 선수마다 지금 다 스타일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듣기로도 아니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 한 명 한 명마다 어떻게 다 맞추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에서 강병식 코치님이 얘기했지만 코치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 말에 되게 강하게 공감을 하는데 뭐 여기 두 분 저를 포함해서 다 자기가 원하는 스윙,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스윙은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스윙이 지금 1군 엔트리에 15명, 내가 원하는 스윙 메카닉으로 그 15명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스윙의 메카닉이 맞는 선수 뭐 2-3명, 3-4명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선수 개개인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주고 선수 위주로 맞춰서 도와주는 게 코치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코칭이 바뀌는 그 분위기를 보면 저희 대중들이나 이제 보통의 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느 팀에 뭐 타격 코치가 됐건 투수 코치가 됐건 딱 임명이 되면 선수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할 것 같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김강 코치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제일 중요한 게 관계 설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김강 코치님은 보통 이 한국 사회에서 생각할 때 코치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하고 혹은 그런 좀 나이가 많은 코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치님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선수들과. 일단은 관계 설정이라는 거를 자체를 없애버리면 돼요. 제가 처음 코치가 됐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나이였거든요. 네. 나이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나이 때문에 그랬으면 가장 중요하신 감독님께서 저를 타격 코치로 쓰지를 않았을 뿐더러 그거를 나이가 코칭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으면 단장님이든 구단이든 저를 타격 코치로 쓰질 않았겠죠. 그분들이 저를 고용해 주신 분들이 나이라는 생각을 갖고 얘는 이럴 거야 이게 더 강했다면 안 가지고 계시다면 거짓말이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가 더 강했다면 저를 타격 코치로 쓰질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저를 타격 코치를 가자 그러면 네 대신에 선수들하고 관계는 주가 제가 안 되면 돼요. 주가 선수가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수가 주가 돼서 이 선수에서 가면 제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이 관계 형성은 이 선수가 내가 필요하다고만 만들어 주면 나한테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관계 형성만 된다고 하면 내가 그 선수의 도움을 줄 방식이 뭘까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 친구도 나한테 도움을 받으면 고참이든 나이 어린 친구든 다 본인의 입장은 다 다르겠지만 그걸 찾아가는 게 저희 일이고 그걸 찾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이는 그렇게 별로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제가 코치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코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병식 코치님, 그 키움 히어로즈의 타격 코치를 오래 하셨어요. 네. 근데 키움 히어로즈는 정말 타격에 있어서는 네. 정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 뭐 같이 몇 년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잘하죠.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키움 히어로즈가 어떻게 이렇게 뭐 항상 다른 구단들도 키움 히어로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게 네. 분명히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부족하지 않은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뭔가 비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항상 의구심이 있는 거죠. 아. 다른 분들은. 뭐 일단은 뭐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일단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 팀에서 잘 이렇게 좀 뽑아주시고 그 선수를 어쨌든 체계적으로 2군에서 경기를 좀 뛰게 해서 올리는 그런 이제 구단만의 이제 그런 시스템이겠죠. 지금 뭐 두산도 하수분 이렇게 하고 지금 KT도 지금 김강호치 지금 하면서 타격도 이제 좋아지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그런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으니까 선수들한테 조금 이렇게 가는 게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어떤 게 부족하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도 선수단에서도 자리를 잡고 하다 보니 조금 더 있고 또 여기는 일단 잘하면 뭐 어디나 마찬가지 잘하면은 경기를 나가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더 있으니까 그런 이제 좀 시너지도 더 있는 것 같고 또 타격이 뭐 수치는 뭐 저희 팀이 뭐 그렇게 지금 상위권은 아니지만 뭐 작년에 상위권 찍고 다시 뭐 타격이라는 건 항상 실패가 많은 그런 파트라 항상 불안하고 항상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좋은 선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이 우리 선수들 히어로즈 선수들 너무 좋고 뭐 항상 응원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어떻게 보면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 뻔한 얘기였던 것 같고요. 일단 저 이동현 코치님한테는 한번 다른 좀 방향을 바꿔서 우리 주제에 맞춰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솔직히 타자들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선수들이 이 불안과 싸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체력의 저하 그리고 내가 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특히 아마추어 선수들은 그 증상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이 불안을 느낄 때 코치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제 그 불안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뭐 일단 경기를 뛰는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를 중요한 상황에 내가 잘 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중요한 순간에 투수가 내가 잘 못 막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제일 큰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코치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역할은 이렇게 보면은 선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빗맞아도 안타가 나오면은 만족하고 잘 맞은 타구가 한두 번은 선수들이 괜찮아요. 근데 그게 횟수가 많아지면은 그때부터 잘 맞았다라는 거를 잊고 안타가 안 나온다라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자꾸 그 루틴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인지 루틴.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루틴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인지 루틴을 강조해서 지금 안타를 쳤냐 못 쳤냐 보다는 내가 좋은 타이밍에 스윙을 했냐 타구가 좋았냐 그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 자꾸 만들어 주면은 조금 불안의 그 강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은 나중에는 그런 그 불필요한 불안감은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조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두 분 코치님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아마추어 선수들이 불안해하는 정도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 자신이 특히나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자꾸 챙겨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컨트롤하는 거는 뭐 본인 마음인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가장 또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준비를 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준비를 안 하고서 잘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불안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운전면허를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운전면허 그 책을 안 보고 가면
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래도 책이라도 좀 넘겨서 보고 하면은 이제 붙을 수 있는 확률도 높고 한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선수들도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훈련을 하지 않은 거를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고, 근데 훈련을 해왔던 거면 그냥 그거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나눠야 될 게 내적으로 몸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불안 해소를 좀 떨쳐야 되는지 아니면 외적으로 이런 사물이나 목표 타겟을 잡고서 그거에만 집중을 해갖고 불안 해소를 좀 떨친다든지 좀 그런 걸 좀 나눠야 되는데 그거는 좀 뭐랄까 선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선수가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한지를 알면 조금 더 접근하고 대화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선수들이요. 보통 불안해서 이 불안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내가 불안해서 그렇구나를 인지하나요? 보통의 선수들이? 1군에서 뛰는 선수들도 그걸 인지하는 선수가 있고 셀프 체크가 되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1군에서 진짜 잘하는 선수들도 못하는 선수들이 있고 진짜 1.50 선수인데 그걸 자기 자신의 셀프 체크를 잘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수마다 그걸 다르게끔 하는데 근데 그 셀프 체크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내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야구가라는 타격이면 내 메커니즘이 정립이 돼야지 뭐가 틀어졌네 이런 셀프 체크가 될 건데 저희는 반대로 코치들이 있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시합 때 이 친구라는 폼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도네? 그러면 그걸 보고 선수한테는 이렇게 모양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선수가 그걸 체크하는 선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본인 나름대로. 근데 그걸 말해줘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 친구들은 더 많겠죠. 왜냐면 그 자기 정립을 해 가는 과정이니까 프로 있는 친구들도 그게 안 되는 친구들 많은데 아래로 내려가면 아마추어인 선수는 셀프 체크가 안 되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더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 감독님들이든 코치님들이든 진짜 반대로 부모님들이 더 잘 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이 잘 본다. 계속 보고 있으니 그렇죠. 네.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이 친구보다 내 자식을 더 많이 보거든요. 이 친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치고 왜 이렇게 치지? 왜 이렇게 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이 친구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감독님, 코치님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아이들은 학생들은 그걸 할 수 있게끔 자기 거를 자꾸 내 거가 좋은 방식이든 남의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방식을 자꾸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점 불안감도 줄 거고. 제가 작년에 대만 캠프 대만에 마무리 때 갔을 때 아마추어 어린 리틀 친구들이 왔어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뭘 해주려고 할 때 영상 하나 보여줬거든요. 강백호 선수 어릴 때 치는 초등학교 때 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 그 얘기를 영상을 보면서 어린 친구인데 강백호 같이 따라서 치네요 하는 친구도 있고 그 영상을 봤던 친구들은 이거 강백호인데 강백호 초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강백호 선수인데 누가 봐도 강백호가 치는 것 같이 똑같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그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에 와서 그 친구가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새로운 걸 하고 있는 게 본인의 방식 속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초, 중, 고를 발표하면서.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그 초, 중, 고 감독님들, 코치님들이 그 친구를 그렇게 하게끔 뒀다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방식을 하게끔. 그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왜? 이 친구가 야구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믿고 가는 내 방식을 지지를 해주고 자꾸 푸시, 너 잘할 수 있어. 있으니까 변화를 안 했을 거예요. 뭔가 불안감이 온다는 거는 좌절감이 오니까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강백호라는 선수한테 너 이렇게 하면 실패해. 이렇게 하면 못 쳐. 이런 프레셔 자체를 안 오니까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 메커니즘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답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행복감이 넘쳐. 너무 야구할 때 재밌어. 방망이 칠 때 내가 너무 좋아. 이런 생각 자꾸 드는데 더 보완하고 이럴 생각을 하질 않겠죠. 근데 가장 문제적인 게 그 친구들을 더 잘하게 하려고 어떤 걸 주입시키고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게 미국에 이렇게, 더 좋은 일본이 이렇게. 그렇게 되는 순간 아이가 자꾸 주입을 하게 되거든요. 뭔가를. 그걸 받을 수 있는 한계적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아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이인데 더 좋은 걸 자꾸 주입시키면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그걸 하는 친구들은 다 잘 돼요. 다 프로로 가요. 근데 세상이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걸 밀고 나갈 수 있게끔 자꾸 도움을 주면 그 친구가 알아서 성장할 거란 거죠. 본인 스타일로. 강백호처럼 초등학교 강백호가 중학교 강백호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다르고 얘기하세요. 결국 불안은 선수, 그러니까 특히나 어린 선수에게 갖는 많은 프레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럼 현대야구에서 이제 코칭의 역할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숫자를 빼놓고는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코칭은 모든 숫자를 다 총망라해서 선수에게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코치분들한테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눈여겨보는 기록이나 아니면 나는 이 기록은 정말 내 자신이 감화를 받았다. 이건 정말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데이터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투수의 순수 스트라이크 비율을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많이 들어오는 공, 그다음에 볼이 많이 되는 공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BABIP라고 인플레이 타구에 대한 타율.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많이 좀 챙겨 보는 스타일인데, 왜냐하면 타자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타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단순히 안타가 안 나올 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안타가 안 나오면 타자들이 불안해서 자꾸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불필요한 변화를 주면서 거기서 조금 오지 않아야 될 슬럼프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투수의 순수 스트라이크 비율과 그다음에 BABIP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밥입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밥입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밥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생존 전문가 분께서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조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미 몸 안에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소모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는 거래요. 가만히 주변 환경에 적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물소리를 찾아야 된대요. 근데 물소리와 나무 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가 똑같답니다. 근데 그게, 물소리를 찾아내는 방법은, 물소리는 패턴이 일정하대요. 바람 소리는 당연히 일정하지 않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려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 BABIP도 비슷한 의미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숫자를 보고 나는 괜찮은데 그냥 운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해주는 숫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 역시도 이제 BABIP가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은 혹시 눈여겨보는 숫자나 잘 쓰시는 게 있나요? 저희도 이제 뭐 많은 그런 데이터 또 이제 뭐 축적되고 가공 많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좀 하고 있는 게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볼산 비율하고 라인 드라이브 그 타구를 좀 많이 좀 하게끔, 그래서 라인 드라이브는 7도에서 25도. 네, 라인 드라이브를 날렸을 때 일단 안타 될 수 있는 확률은 7할인데 그게 이제 뭐 꼭 라인 드라이브 가도 잡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3할을 치면은 잘 치는 타자가 되고, 또 볼 스윙, 5스윙에 대해서 이제 그 25% 이하를 좀 해야지만이 그래야 또 강한 타구도 만들 수 있고, 또 성관도 좋아져서 출루율이라든지 또 강한 타구를 날리다 보면 그게 또 장타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분석팀하고 저도 그렇고 좀 올해는 그래서 20타석씩 잘라가지고요. 타자들이 지금 현재 추세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은 내놓고, 작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올해 전반기를 끝나면 전반기를 토대로 해서 평균을 내놓고 거기에 이제 뭐 타구 속도라든지 각도 이제 다 해가지고요. 그런 데이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선수들도. 아마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게 KBO 리그는 굉장히 늦고 잘 안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알고는 있지만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 코치가 우리 선수에게 맞는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김강 코치님은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일단은 데이터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함정이 되게 많아요. 데이터라는 게. 그리고 그 데이터의 장점은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분화인 해놓은 거를 이 친구한테 뭐가 때문에 안 좋아 이런 데이터를 뽑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거는 좋네, 야 이건 좋은데 뽑을 수 있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치가 선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스프링 캠프나 마무리 캠프 때 뽑아야 될 데이터 값이 다르고, 그리고 그때는 많이 이용하지만 시즌 때 들어가서는 저는 많이 그거를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두 가지 보는 게 하드 컨택 그라운드 인필드인 퍼센테이지랑 하드 컨택 퍼센테이지만 봐요. 그리고 그 기록에 따라오는 안타랑 이런 거는 많이 보질 않아요. 대신에 좋은 안타가 나왔다, 선수들이 좋은 안타를 맞췄을 때 당연히 그 선수는 내가 지금 데이터가 어떻고 타구가 어떻고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좋은 타구를 보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정면으로 잡히고 라인드랍 잡히고 그럴 때 내가 뭔가 잘못 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장 들이밀어서 선수한테 안정 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타구 스피드, 하드 컨택, 그리고 그라운드로 안으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타구를 보내고 있어요. 여기가 내가 할 수 있는, 선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요. 이게 가장 시즌 때는 좋게 쓸 수 있는 거고, 저희는 그거 두 개를 많이 중요시하고. 지금 저희가 변화하는 코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변화하는 코칭이라고 하면 지금 숫자, 데이터 막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영상 장비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저도 몇 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지만 선수들이 유튜브를 본다거나 거기서 찾은 것들을 이제 코치분들한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라고 하는 사례들이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누는 코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는 티칭에서 코칭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잖아요. 실제로도 케냐의 투창 선수인 줄리우스 예고 같은 선수는 2015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도 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정식 코치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보고 투창을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티칭의 한계는 왔고 정말 제대로 된 코칭이 이제 시작돼야 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유튜브라든지 영상 장비의 활용, 그리고 선수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라고 하는 선수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일단 선수의 의견을 저는 먼저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선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코치가 야 이렇게 변화를 한번 줘봐라고 했을 때 바로 안타가 많이 나온다든지 좋은 타구가 나왔다라는 결과가 바로 안 나오면 선수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선수가 원하는 걸 먼저 해주게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요즘 또 워낙 이 정보하고 또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수마다 또 다 틀리거든요. 미국 쪽 영상을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고 일본 쪽 영상을 많이 보는 선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조금씩은 다 체크를 해놓으면서 선수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해야죠, 코치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김강 코치님한테 선수들이 이것저것 되게 많이 물어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선수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코치가. 선수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를 루틴을 오늘 치는데 한 손을 치기 시작해도 그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오면 어떤 영상을 봤든 다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왜 이렇게 쳐 이게 아니라 보고 있는 거죠. 평상시랑 다른 방식으로 치고 있으면 그럼 프리베이팅 칠 때도 경기 전 때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먼저 이 친구들이 얘기해줄 코치님 이렇게 해서 이거 봤는데 어때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그 모양 자체가 훈련할 때는 괜찮은데 시합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게 바뀌었는데 어때?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니? 그러면 그 친구들은 본인이 얘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이 날 보고 있네? 이 코치가 날 보고 있구나. 내가 다른 걸 하는데 이 사람이 안 해? 이런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래서 첫 번째로 좋다고 표현했던 게, 코치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선수가 먼저 코치님 이거 봤는데 어때요 코치님? 이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왜 좋냐면 그 선수의 생각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오늘 아마추어 분들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보실 텐데, 오늘 집에 가셔서 아들한테 뭐 유튜브를 들려주고 타격 영상 너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 야 요즘에는 뭐가 제일 좋아? 하나만 보여달라고, 아빠 보고 싶은데 아빠 하나 보여줘. 이게 질문했을 때 그 친구가 몇만 가지 타격 영상 내 말이 정답이야, 이렇게 잘 칠 수 있어, 이런 영상이 몇만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그 아이가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느 한 영상을. 그러면 그 영상 선택한 거는 그 친구의 생각인 거예요. 그 자녀분이 이렇게 치고 싶어, 난 이렇게 치고 싶어, 그 친구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먼저 이 친구가, 근데 그 친구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빠 이게 어때? 이거는 이 친구가 그냥 이렇게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친구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는 코치로서, 부모님으로서 자녀분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내가 이걸 원해, 이렇게 치고 싶어, 이걸 안다는 거는 되게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도할 때도 진짜 큰 힘이 돼요. 그게. 왜? 이 친구가 어떤 생각하는지를 알아야지 뭔가를 다음 단계 스텝을 밟을 수가 있어요. 강명식 코치님은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선수들한테? 선수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강 코치님한테 한 것처럼 선수들이 옵니다. 한 번씩 영상을 보내주고, 아니면은 뭐 미국의 어떤 선수, 뭐 일본에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어떤 선수 이렇게 이제 하고 싶다고 자기가. 근데 이제 저는 물어봐요. 네 스스로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니,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니? 그러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하고요. 본인이 생각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왜 이거를 하고 싶은 거냐? 뭐 물론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많죠. 본인들의 해야 되는 것, 본인이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친다, 어퍼스윙을 한다, 다운스윙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A라는 선수가, 저는 레벨스윙을 해야지 잘 칠 수 있어요. 제 몸의 신체 구조상. 근데 어퍼스윙 하면은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좋은 타구를 날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 선수들하고 얘기하면서, 물론 자료는 다 준비를 해야죠. 그 선수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영상을 좀 더 보고 몇 년 전까지도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그 선수가 변해왔던, 뭐 외국 선수도 변해왔던 그런 폼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기록도 같이 좀 봐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 선수가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데이터랑 같이 영상을 비교해주면 잘 맞았을 때 폼하고 안 맞았을 때 폼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타구 속도는 당연히 나오면서, 타구 내가 치는 포인트 높이가 좀 낮아졌는지, 포인트가 너무 앞으로 갔는지, 너무 뒤인지, 높은 볼을 치는지, 그러면서 타구 속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평균을 낼 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선수들이 좀 더 이해를 하기 쉽죠. 나는 똑같이 치는 것 같은데 앞이었네요. 그러면서 타석을 조정해서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타석 위치가 똑같은 데서 갔다. 그러면은 네가 지금 좀 더 포인트를 앞으로 낸 거니까, 의도를 했으면은 상관이 없죠. 나는 더 앞에서 치고 싶어. 근데 그런 것처럼 코치들은 항상 영상과 그런 데이터를 그래서 자꾸 받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 보고 나서 얘기 안 할 때도 있어요. 본인이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면 가갖고 슬쩍 얘기합니다. 오늘은 요거 조금 좀 바꿨네. 그러면 코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널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 오늘은 예를 들어서 루틴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를 뺐어요. 그러면 이거 아까 루틴 다 했니? 그러면은 다 했대요. 그러면 저번에 뭐 이거 한 거를 하나 뺀 것 같은데, 그랬더니 깜빡했어요. 바로 들어가야 돼서 했어요. 막 이러거든요. 코치님,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선수라면 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농담입니다. 근데 왜냐면 이 루틴은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선수가 원해서 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뭐 도미라고 그래서 뭐 안 힘들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분명히 힘들거든요. 경기를 계속 뛰는 선수들은. 그리고 또 동구장은 또 인조잔디라 저희 또 젊은 야수들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다리에 조금 피로도도 오고 그래서 훈련을 그래도 이제 여름에는 좀 쉬어주면서 게임에 하게끔 하면 게임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하고 게임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라. 그렇게도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또 쓰고 있고요. 강병식 코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코치란 정말 선수를 짝사랑해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쳐다봐주고 관심을 줘야 하고 그 선수의 변화를 눈치채줘야 되고 그럼 개인 사생활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전혀 지장 없어요? 뭐 잘 때가 제일 행복하죠. 잘 때. 자기 전까지는 계속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좀 뭐 요청을 하고 선수하고도 얘기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야구장 나가서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요. 근데 다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일단 이게요, 분명히 이제 김강 코치님이 여기서 제일 어리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신인 선수들과의 나이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친구들과의 호흡 혹은 이 친구들의 문화 굉장히 다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도현 코치님은 그 심리 상담 자격증도 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이유에서 따신 건가요? 네, 뭐 제가 코치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아서 좀 따게 됐고 또 그쪽에 멘탈 쪽에 심리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근데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술보다는 선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수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반대로 저희는 점점 더 많아지고 그 갭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찾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서 저는 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사실. 그 자격증 따고 난 후에 좀 이렇게 좀 바뀌신 게 있나요? 뭐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두 분들 말씀 중에 나왔는데 이 두 분들은 워낙 유능하신 코치님이셔갖고 공부를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매기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이후에 가장 달라졌다라고 제 스스로 느끼는 거는 그 전에는 너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선수한테 그거를 계속 억지로 푸시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좀 바뀌어진 거는 너무 과한 피드백은 선수의 귀를 닫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 선수한테 뭔가 피드백을 줄 타이밍,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 그래서 조금 더 그 전보다는 참고 기다리고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을 좀 더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갑자기 이도현 코치님이랑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혼자 그 노트를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 야구장에서 이제 두산 경기를 보다 보면 제가 볼 때 이 두 분께서는 수첩이 없으세요. 근데 이도현 코치님은 계속 뭔가 수첩을 들고 뭔가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야구 팬들은 거기다 대고 분명히 동그라미나 X를 치는 것이다. 아니면 의미 없는 낙서를 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는데 여기 빽빽하게 적혀 있거든요. 경기 중에 뭐 그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경기 중에 제가 뭐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요. 자꾸 잊어버려서 이제 적어놔야 돼요. 근데 경기 중에 적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이제 기록을 적는데 그 중에서 저 나름대로의 뭐 안타를 쳤다, 아웃이 됐다 그 옆에 제 나름대로의 그 스윙에 대한 점수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았는지, 좋은 컨택이 이루어졌는지, 타구가 강했는지 그거를 표시를 해놓으면 이제 기록을 보지 않고 그 숫자에 대한 점수만 이렇게 보면 최근에 컨디션이 좋구나, 조금 떨어져 있구나, 타이밍이 안 맞구나. 그리고 상대 투수와의 기록을 볼 때도 이제 데이터에 기록이 많지 않거든요. 1대1 성적의 기록은.
그래서 그냥 그 점수를 보면은 이 투수한테 좋은 감을 유지했구나. 이 투수한테 좀 약했구나. 왜냐하면 타율은 빗맞아도 안타가 될 수 있고 잘 맞아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그 BABIP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의 기록을 제 나름대로 해놓고 있는 거죠. 그 짧게 대답을 드렸는데 굉장히 길게 얘기해 주셨고요. 자, 일단 저는 얘기가 점점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특히나 오늘 제가 이 신청해 주신 분들, 영상으로 보시겠다고 신청해 주신 분들의 이 데이터를 보니까 학생 선수들도 많고요. 학생 선수 부모님도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프로에 와서 가장 코치분들이 강조하시는 게 피지컬적인 기본적인 코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몸 상태, 체력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추어 혹은 학생 야구 선수들에게 프로에 혹은 프로를 위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놔야 된다라고 하시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게 뭐가 있는지 좀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치님. 외국에 지금 유명한 사설 레슨장이 모든 레슨장에서 작년만 해도 재작년만 해도 기술을 가르쳤어요. 선수가 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기술을 가르쳤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기술력은 한계가 있네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왜? 본인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에 한계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에 플러스로 뭘 했을 때 급비화가 많이 될까 했을 때 하는 게 트레이닝 거예요. 몸을 바디 트레이닝을 하면 힘이 더 좋게 하고 트레이닝장을 옆에서 설치 자꾸 하는 것도 가동 범위를 늘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감 몸으로 퍼포먼스감 늘리고 거기다 기술을 입히니까 퍼포먼스 최대치가 높아지네. 그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를 자꾸 하라 그러고 몸을 키우려고 하고 더 빠르게 만들려고 하고 키우려고 하는 그게 더 낫거든요. 어느 트레이닝 코치님이 한 분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핑이 있지만 주사를 맞아서 기술력이 좋아지진 않는데 왜 미국 선수들이 주사를 맞으려고 노력을 했을까? 몰래 주사를 맞았을까? 몸이 좋아지면 기술력을 그걸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옛날에 불법이지만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주사를 맞고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답을 찾다 보면 반대로 돌리면 기술력을 키울 때 좋은 훈련 방식도 중요하지만 바디를 자꾸 키워주면 내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까지 높아지면 좋은 기술력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한테 좋은 기술력도 좋지만 자꾸 몸 웨이트 많이 하고 많이 먹고 하드웨어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기간이 짧아지거든요. 선수들이 받아낼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저는 어린 친구들한테 그걸 진짜 많이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훈련 방식 다 좋지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웨이트 많이 하고 내 몸을 자꾸 키우면 나중에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기술력을 익힐 수 있는 단계가 왔을 때 그거를 익힐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요. 왜? 몸이 그거를 받쳐줄 수 있으니까. 받쳐주진 않는데 훈련을 많이 해. 그러면 스스로 할 거고 버티지 못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제자리일 거거든요. 제자리. 다음 단계를 갈지는 못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분명히 웨이트 많이 하고 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 친구는 더더욱이. 강 코치님은 학생 야구 선수들에게 이것만 해와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좀 김강 코치님하고 좀 비슷하고 지금 많이 프로야구판도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고 트레이닝 파트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몸이 일단 되긴 해야 돼요. 네, 몸이 되긴 해야 되는데 그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몸이 돼야 돼요. 네. 무조건 이제 크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크게 해야 될 선수는 크게 해야죠. 그리고 또 빠른 선수들은 그거를 또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근육통이 안 올라오고 또 슬라이딩을 또 빠른 선수들은 헤드 슬라이딩도 많이 할 거고 슬라이딩을 많이 하니까 또 몸도 유연해야 되고 그러니까 몸을 내가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몸이 되면 지금 김강 코치님 말한 것처럼 잘 먹고 또 잘 자고 그다음에 이거 드는 것도 들되 또 유연성 체조라든지 튜빙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트레이닝 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일단 몸이 기본이 돼야 할 수 있지. 체구가 작다고 해서 야구를 꼭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크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고 근데 물론 확률은 힘이 좋은 선수가 체구가 크고 힘이 좋으면은 하겠지만
또 스피드하고 힘하고 같이 파워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몸이 된다고 하면 뭐 프로 와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코치님은 생각 많이 하셨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다른 질문하면 좀 짜증 내실 건가요? 네. 대답해 주시죠. 저는 프로야구하고 뭐 아마추어 야구하고 제일 틀린 게 프로야구는 경기를 매일 하거든요. 한 6개월, 7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프로에 갈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이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는 게 뭐 기술, 체력 다 좋지만 자기 몸을 아끼는 그런 습관, 몸을 아끼는 습관, 잘 자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 자고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자고 먹는 것도 좀 조절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자꾸 갖고 그런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야구가 이제 연습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아직도. 그럼 그 시간보다는 일단 개인적으로 체력을 기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세 분 모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의 뭐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시간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지만 프로 와서 아마추어 선수들이 가장 힘들다는 게 훈련 시간이 줄었는데 왜 힘들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본인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훈련 시간은 짧는데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는 반대로 따지면 여건이 좋은 거예요. 프로에 오면 거기나 아마추어 코치님들이 감독님, 코치님들 몇 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질 뿐일 거고 선수들 그러니까 시간이 전체 이걸 소화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는 그런 환경 자체가 월등히 프로가 좋다는 거예요. 담당 파트의 코치님들이 계시고 부속에 또 다른 서버에 도와줄 스텝이 있고 환경도 좋고 훈련할 수 있는 기구도 많고 선수는 거기서 그 시간에 훈련만 하면 되는 거니까 프로가 당연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니까 시간은 줄어도 훈련 양이 늘어나는 거고 반대로 아마추어는 거기 아직까지는 그게 아마추어까지는 안 되니까 시간을 많이 하면 해야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분들 아마추어 분들이 요즘 하시는 게 진짜로 파트 나눠서 단체 훈련을 하지 않고 뭐 그룹별로도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옛날같이 뭐 5시간, 6시간 동안 뛰고 체력 훈련하고 방망이 치고 누구는 서 있는 시간이 더 길다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다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도 이 세 분들의 인사이트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시간 제약이 있었고요. 이게 사람이 세 분이다 보니까 좀 많은 것을 소화해드리지 못했는데 좀 지금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질문을 좀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해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누구라고는 좀 안 나와 있는데요. 최근 논의되는 코칭 방법과 관련한 부분 중 훈련의 양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훈련량을 통한 동작의 습득을 강조하는 관점과 과부하를 줄이며 훈련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관점 등이 있는데 코치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좀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 건가요? 그냥 제가 이동현 코치님 대답해 주세요. 뭐 일단 동작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연습이 반복이 돼야 그 동작이 조금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줄 때 새로운 폼을 습득할 때 많은 양을 해야 되는 거는 필요한 건 맞고요. 대신에 그 선수의 그 체력의 한계치 얼마큼까지 데미지가 있고 얼마큼의 휴식을 취하는지를 중요하게 따져서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어떤 변화를 줄 때는 양은 많아야 되지만 그 선수가 체력적인 부분은 선수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가 소화할 수 있는 양, 그 다음에 휴식을 하고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또 다음날 할 수 있는 양, 그거의 기준을 조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연습량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체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체력 테스트를 일단 해봐야 된다는 얘기시죠? 자, 그리고 고교 선수의 스윙을 보며 코치님들마다 다른 루트를 통해 원포인트 레슨을 받기 위해 뵙게 되는 코치님들도 스윙에 대한 관점과 조언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스윙은 고등학교 때는 먹히지만 프로 지명은 어렵다. 이렇게 하면 프로 지명은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많다고 해요. 또 어느 분께서는 장타를 치는 스윙을 선호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컨택에도 중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해야 레벨을 올릴 수 있는지 뭐 좀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긴 합니다. 뭐 복잡한 질문이니까 또 우리 강병식 코치님한테 학구적인 느낌을 좀 주시는. 안경 때문에 그렇죠. 진짜 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질문 한 번만 다시.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그 김강 코치님이 그 강백호 선수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참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정우 선수가 있지만 이정우 선수 인터뷰 내용에 보시면은 그 많이 나왔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치는 폼을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건들질 않았대요. 네, 그냥 계속. 근데 대부분 야구인들이 좀 우려하는 이정우 선수가 이제 그 탑핸드가 좀 이렇게 팔꿈치가 들리는 그런 스윙을 보여요. 근데 그러면은 뭐 빠른 볼에 밀리고 뭐 많이들 그렇게 우려들을 했죠. 예전에는 이렇게 좀 다운스윙을 많이 강조했으니까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받았대요. 근데 그거는 진짜 선수 개개인에 맞춰서 그 선수가 가장 중요한 거는 탑 위치에서 포인트까지 가장 짧고 빠르게 나올 수만 있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강 코치 얘기한 것처럼 뭐 하드 플레이, 뭐 인플레이트 하고 뭐 하지만 저도 선수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제 탑에서 포인트까지만 최대한 짧고 빠르게만 나오라. 맞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맞고 나서 정면 가서 잡히고 빗 맞아서 안타되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신경을 쓰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거에만 계속 집중하고 이제 하다 보면 또 다른 드릴을 이제 하면서 선수들하고 이제 또 하겠죠 프로에 오면은. 근데 지금 아마에 있는 그런 선수나 학부모께서 뭐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니까요. 근데 사실 다 다릅니다. 부모님 지금 뭐 질문하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다른 부모님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고 잘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가고자 하는 이런 길, 생각하는 거, 방법이라든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가 맞고 틀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좀 더 받아들이고 쉽게 그 또 아까 이동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이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좀 잡아주면 좋죠. 무작정 많이 하는데 1년 동안 그거 하다 보면은 1년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고3 때 그냥 날아가니까 뭐 아니면 6개월, 3개월 이런 걸 좀 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주고 또 그 선수가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또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전 되게 1시간 30분이어서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짧게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전달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이 잘 뭐 이해를 시켜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KBO 리그 그리고 한국 야구의 코치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변화하는 코칭이라고 생각하면 숫자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는 숫자를 사람이 이해하고 그걸 사람에게 행동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숫자를 아까 김강 코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선수에게 맞는 숫자를 뽑아내서 알려줘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 코치님의 굉장히 강점들 뭐 짧은 시간에나마 알려드렸는데 이 세 분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참 주제넘게 이런저런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 코치님은 이제 다음엔 일찍 나오시는 걸로. 다음에 1시간 일찍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네, 저 마지막 발언 한마디씩 해주시죠. 일단 뭐 저희 주제가 변하는 야구, 변화하는 코치의 역할이었는데요. 뭐 오늘 이 자리가 첫 시간인데 이 자리가 시작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야구가 굉장히 변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졌고요. 또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또 정보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에 공유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도 지금 두 분 코치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혼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나 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같이 하시니까 훨씬 좀 수월한 것 같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코칭이나 훈련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또 확인하면서 확신 가진 것도 있고, 또 조금 제가 미흡했던 것도 또 배워갈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항상 즐겁고, 여기 오면 즐겁고 배워가 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왔을 때 저의 얘기보다는 선배 코치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배우려고 일단 왔거든요. 저기 반대편에서 미디어로 저희를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도 한번 똑같이 느낀 거지만 다음번엔 좀 더 재밌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런 게 지어지면 더 재미있고, 그걸 보는 친구들이, 오늘도 앞에 두 친구가 와 있는데 분명히 야구하는 친구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저희가 얘기를 막 하고 있는 1시간 반 동안 엄청 재밌고 즐거운 표정을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친구분,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더 재미가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코치님들하고 있는데 저 자신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두 아마추어 두 친구도 어쨌든 저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두 분 코치님들은 프로에서, 지금 저희 나라 프로에서 가장 방망이를 잘 밝힌다는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아마추어 야구 친구 두 분이 여기 본인이 뜻대로 왔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여기 앉아있는데 이 친구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의 얘기가 별로 공감을 주지 못했다는 거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흥미로운 얘기를 만들던 준비를 제가 더 이런 자리가 된다고 하면 더 준비를 잘해서 와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너무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기여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